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다이닝 룸에는 언제나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작품과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탈리아제 가구들이 채우고 있는 광활한 공간은 그곳에 사는 두 사람의 관계만큼이나 차갑고 공허했다.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무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값비싼 와인을 기계적으로 입에 가져갔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M&A 시장의 다음 타겟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 그의 아내 한서연은 존재감 없는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옷이 그녀를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든 채 접시에 담긴 최고급 스테이크를 거의 건드리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 저녁 식사는 최고급 요리를 맛보는 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심판대 위에서 보내는 고문의 시간이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서연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간의 광활함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태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의 미간에 짜증스러운 주름이 희미하게 잡혔다. 그는 이런 무의미한 질문이 싫었다.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정상에 서 있다는 것은 매일이 전쟁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걸 이 여자에게 설명할 필요도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늙었다. 단 3마디.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단절의 선언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런 식이었다. 그는 언제나 저 멀리 자신만의 성에 갇혀 있었고 그녀는 그 성벽 아래에서 그가 던져주는 무관심을 받아먹으며 연명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다. 위태롭던 서연의 아버지 회사를 진성그룹이 흡수 합병하는 조건으로 맺어진 정략 결혼. 태무는 거래를 성공시켰고 그녀는 그 대가로 강태무의 아내라는 직함을 얻었다. 하지만 그 직함은 화려한 족쇄에 불과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개선해보고 싶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 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한서연은 그저 유순하고 겁 많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장식품일 뿐이었다. 사업적인 가치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숨쉬는 트로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음 주 어머님 생신 파티 준비는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케이터링 업체랑 플로리스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서연이 필사적으로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의 어머니, 즉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여왕인 윤 회장의 일이라면 그도 조금은 관심을 보일지 모른다는 계산이었다. 그제야 태무는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경멸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쓸데없는 짓.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당신이 할 일은 내가 사준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을 걸치고 그 자리에 마네킹처럼 서 있는 거야. 아무하고도. 특히 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손님들과는 절대 말을 섞지 마. 당신의 그 순진하고 멍청한 말들이 내 이미지를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알아. 당신 아버지 회사가 망해가던 걸 구해준 것만으로도 당신 몫은 다 했어. 더 이상은 기대하지도 말고 주제넘게 나서지도 마. 모진 말들이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 앞에서 우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짓이라는 걸
지난 2년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태무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와인 잔을 비운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향하는 그의 등은 조금의 미련도 없이 단호했다. 쿵 하고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다이닝룸에 울려 퍼졌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최고급 테이블클로스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 같은 집에서 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겨 들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밤의 도시는 비에 젖어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지럽게 번졌다. 서연은 한강 다리 위를 정처 없이 달리고 있었다. 태무의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마네킹. 멍청한 말들. 주제넘게 나서지 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버지의 회사를 위해 자신을 팔았고 남편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의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은 외로움과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그녀는 와이퍼의 속도를 높였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낼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기익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 눈앞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떨어졌다. 강태무는 병원 복도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VIP 병동의 엄격한 금연 규정 따위는 그의 신경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에서는 희미하게 위스키 향과 담배 냄새가 섞여났다. 비서로부터 한서연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놀람이 아닌 귀찮음이었다.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은 그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가장 민감한 시기였다. 아내의 교통사고는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고 경쟁자들은 어떻게든 이를 이용해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할 터였다. 그는 사고 수습과 언론 통제를 지시하며 병원으로 달려왔다.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진성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직책이 만들어낼 파장을 계산했기 때문이었다. 수술실 앞에 빨간불이 꺼지고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의사는 말을 흐렸다. 태무는 참을성 없다는 듯 재촉했다. 하지만 뭐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기억 상실이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억 상실, 태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한서연에게 잃어버릴 기억식이나 있기나 했던가 그의 경멸과 무시. 시댁의 냉대. 그리고 텅 빈 집에서의 외로움. 차라리 잊어버리는 편이 그녀에게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잔인하게 생각했다. 몇 시간 후 한서연은 VIP 병실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를 감싼 붕대와 온몸을 옥죄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박이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창가에 서서 통화를 하던 남자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남자는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얼굴에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가 풍기는 위압적인 아우라는 병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강태무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의례적인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다. 괜찮으냐? 어디 아픈 곳은 없느냐? 물론 그 질문의 진심은 단 1g도 섞여 있지 않을 터였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과 순종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볼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갈구할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피곤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한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강태무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애원도 없었다. 언제나 짙은 안개처럼 서려 있던 불안감과 위축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맑고 투명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날카롭고 분석적인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물을 관찰하듯 혹은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하듯. 그녀의 눈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냉정하게 훑었다. 강태무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 2년간 그가 알던 한서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혼을 가진 낯선 여자였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을 때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게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목소리였다. 아,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강태무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듯한 충격을 주었다. 의사가 기억 상실을 언급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졌다. 충격적인 것은 기억 상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의 눈빛. 그 완벽한 타인을 보는 듯한 그 시선이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가 알던 순종적인 인형은 산산조각 나 부서져 버렸다.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강태무는 처음으로 그의 아내 한서연이라는 여자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무의 차가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을 때 한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살게 될 집이라는 공간을 마주했다. 퇴원 수속은 비서가 일사천리로 처리했고 강태무는 병원을 나서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화물을 옮기는 사람처럼 서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익숙해야 할 공간이 주는 낯설문 생각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빈 백지였다. 의사는 이것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뇌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나이, 그리고 저 남자, 강태무가 법적인 남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네르지, 태무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서연은 말없이 채소 내려 그를 따랐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벽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창백한 얼굴의 여자, 낯설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조각상처럼 차가운 표정의 남자는 더욱 낯설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그녀의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남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까이 다가가면 얼어버리거나 혹은 베일 것이라고.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서연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눈길 닿는 곳마다 값비싼 예술품과 가구들이 박물관처럼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집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영혼이 없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강태무라는 남자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쇼룸에 가까웠다. 가사 관리인이 안내해 줄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그쪽을 통해 말하도록. 태무는 마치 손님에게 말하듯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는 서연을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지에 임시로 머물게 된 불청객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그녀의 과거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전 페이지들을 모두 찢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가 창밖을 보고 있는 동안 태무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울거나 혼란스러워하며 그에게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낯선 환경에 던져졌을 때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슬픔이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냉정한 관찰자의 태도로 모든 것을 대하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태무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당신 방은 저쪽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서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그에게 향하자 태무는 또다시 병실에서 느꼈던 기묘한 한기를 느꼈다. 우리는 각방을 썼나 보죠. 서연의 질문은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그 담담한 어조가 오히려 태무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서재로 향했다. 또다시 문이 닫히고 서연은 광활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잠시 제자리에 서 있다가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것일 못지않게 넓고 화려한 침실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그곳 역시 온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여기가 그녀의 공간이라는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무야 올케는 괜찮은 거니? 어머니, 그냥 좀 쉬게 두세요. 다쳤다는 사람한테 와서 뭘 그리 성가시게 구세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두 명의 여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한 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하지만 오만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에 화려한 옷차림에 경박한 미소를 띤 젊은 여자였다. 그들은 서재에서 나온 태무와 함께 서연이 있는 침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마주했다.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올케, 저들은 강태무의 어머니와 여동생, 즉 그녀의 시어머니와 시누이일 것이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어머나.
세상에, 머리는 왜 그 모양이니? 태무의 여동생 강희주가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보다 호기심과 조롱의 빛이 가득했다. 머리를 다쳤다더니 얼굴은 멀쩡하네. 천만다행이야. 오빠 얼굴에 먹칠할 뻔했잖아. 그 말에는 뼈가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희주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시어머니인 윤 여사가 나섰다. 그녀는 위아래로 서연을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몸이 아프다고 시어머니가 왔는데도 본체만 채야 나와서 인사하고 차라도 나을 준비를 해야지.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과거의 서연이라면 이 상황에서 분명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을 연발하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그녀의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그런 종류의 굴욕에 익숙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차가운 논리와 날선 본능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에 윤 여사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태무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서연이 언제나처럼 순종적으로 사과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먼저 희주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제 얼굴이 강태무 씨의 체면과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인의 외모와 타인의 사회적 평판은 독립변수에 가깝습니다만 뭐라고 희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늘 자신 앞에서 벌벌 떨던 올케가 논리, 인과관계 같은 단어를 쓰며 반박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황한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서연은 희주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곧바로 윤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여사님, 그녀는 시어머니를 어머님이 아닌 여사님이라고 칭했다. 그 단어 선택 자체가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행위였다. 예고 없이 방문하신 분들께 즉각적인 다과를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규정은 어느 나라 예법책에 나와 있는지요?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출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기억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데 두 분은 누구시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 여사와 강희주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기억 상실을 빌미로 한 이 질문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식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이 계산된 공격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억을 잃은 사람의 순수한 질문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니오 지금 윤 여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려던 순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태무가 나섰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전에 없던 기묘한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꾸짖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막아섰다. 어머니, 희주야,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사가 환자에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오늘은 이만 돌아가줘. 태무야, 너 지금 저 애 편을 드는 거니? 제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윤 여사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하지만 태무는 요지부동이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의사 말이 맞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그런 사람 붙잡고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서연의 행동을 감싸주었다. 그것은 서연을 위한 변호라기보다는 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그의 효율주의적인 판단의 결과였다. 하지만 윤 여사와 희주에게는 아들이자 오빠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충격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생명체를 관찰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다. 방금 전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단 몇 마디 말로 완벽하게 제압해버린 여자. 겁에 질려 떨지도 승리에 도취해 우쭐대지도 않은 채 그저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마주보고 서 있는 여자. 그는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당혹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흥미로움. 방금 뭐 한 거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거울처럼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대답에 강태무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통제에 있던 순종적인 인형은 이제 없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쩌면 그 자신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존재가 서 있다는 것을. 사랑이 아닌 거래로 시작된 이 결혼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희주와 윤 여사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찾아왔다. 강태무와 한서연은 거대한 집의 양끝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섬처럼 서로를 인식하지만 결코 교류하지 않는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다. 그는 회사 일에 몰두했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현실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태무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명의 한서연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한 명은 지난 2년간 그가 경멸해 맞이 않았던, 늘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숙이던 유순한 아내였다. 다른 한 명은 사고 후에 나타난, 차가운 눈빛으로 세상 모든 것을 분석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낯선 여자였다. 특히 정당방위였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불쑥불쑥 떠올라 그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집에 있는 한서연 씨의 동태를 살펴보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소유물을 감시하는 주인의 태도였지만 그 이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떨쳐낼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다. 태무의 서재가 아닌 펜트하우스 구석에 작게 딸린 그녀만의 서재였다. 그곳에는 그녀가 과거에 읽었을 법한 문학 서적과 교양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손에 든 것은 그런 책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통해 세상의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가락은 자꾸만 경제 뉴스, 특히 기업 분석과 금융시장에 대한 기사에서 멈췄다. 기억은 없었지만 복잡한 재무제표와 시장 동향 그래프를 보면 머릿속이 명쾌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혹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언어를 되찾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전혀 몰랐지만
이 숫자와 논리의 세계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진성그룹에 불어닥친 위기로 인해 깨졌다. 문제는 강태무의 사촌 동생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 강민혁 상무에게서 시작되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진성그룹의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공기가 흘렀다.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스타트업, 엘리시안 테크에 대한 투자건 말입니다. 강민혁이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 투자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장본인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았는데 핵심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입니다.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우리의 투자금 약 2천억 원은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2천억 원은 진성그룹의 규모에서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곁에 앉아있던 최 이사가 기름을 부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 대표 최종 결제는 대표께서 직접 하신 걸로 압니다. 이렇게 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토록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잘 짜인 각본이었다. 강민혁이 사고를 치고 최 이사가 바람을 잡으며 모든 책임을 강태무에게 돌리는 완벽한 함정. 태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역시 이 투자를 승인하기 전 강민혁이 제출한 실사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자신이 교묘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사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사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태무는 분노에 휩싸여 책상을 내리쳤다. 강민혁, 그 교활한 족속, 언젠가 한 방 먹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일격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태무는 관련 서류 뭉치를 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법무팀, 재무팀과 긴급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서재문이 평소와 달리 살짝 열려 있었다.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 전액 손실 처리는 최후의 수단이야. 엘리시안 테크 측과 접촉해서 자산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지 확인해. 그의 고함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가면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고뿐이었다. 그때 물을 마시기 위해 방에서 나온 서연이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다. 태무의 목소리와 함께 들려온 엘리시안 테크라는 회사 이름이 그녀의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부채 구조가 이상합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파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허 분쟁에 대한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실사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허 분쟁 그 단어가 서연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순식간에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지친 기색이 역력한 태무가 회의를 끝내고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복도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서연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뭘 엿듣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의심에 찬 시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한 확신에 차 있었다. 엘리시안 테크, 파산 신청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군요. 태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 회의에서 나온 극비 정보였다. 이 여자가 대체 어떻게,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회의용 스마트보드에 전원을 켜고 펜을 들었다. 순간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조용하고 감정을 알 수 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백전노장의 지휘관처럼 예리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들의 핵심 기술 자체는 실패작이 아니에요. 그녀는 보드에 엘리시안 테크의 기술 구조도를 순식간에 그려나갔다. 문제는 특허죠.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특허를 독일의 경쟁사가 가지고 있어요. 엘리시아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민혁 상무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을 거고요. 태무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최고 전문가 팀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의 핵심을 그녀가 단숨에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파산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디폴트를 계획한 거죠. 파산을 통해 진성그룹 같은 투자자들을 전부 털어낸 뒤 숨겨둔 자금으로 독일 회사의 특허를 헐값에 사들여 새로운 회사로 재기할 생각인 겁니다. 완벽한 사기극이에요. 서연의 설명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보드의 자금 흐름과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 보이며 태무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해부했다. 태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경악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진성그룹의 총수인 그가 자신이 쓸모없다고 경멸하던 아내에게 해결책을 묻고 있었다. 서연은 펜 끝으로 보드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엘리시안을 살릴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 당장. 진성그룹이 최대 채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구조조정이 아닌 즉각적인 자산 청산을 신청해야 해요. 그들이 시간을 벌 틈을 주면 안 돼요. 청산이라고 그럼 우리 투자금은 물론 대부분 잃겠죠. 하지만 이건 미끼예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럽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독일 경쟁사가 가진 핵심 특허를 우리가 먼저 사들이는 겁니다. 엘리시안 측이 눈치채기 전에 신속하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보드에 결정적인 그림을 그렸다. 엘리시안의 자산은 청산 과정에서 헐값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기술과 설비를 껍데기만 남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확보한 핵심 특허와 결합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2천억 원의 투자 손실이 아니라 그 돈으로 1조 원의 가치를 가진 미래 기술을 통째로 손에 넣게 되는 거예요. 강민혁 상무가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큰 사냥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완벽한 전략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재무제표는커녕 가계부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던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잠시 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유럽 최고의 특허 전문 변호사 연결해. 그리고 강민혁 상무가 제출했던 엘리시안 테크 실사보고서 원본 암호화해서 내 개인 메일로 보내. 5분 내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분노와 절망 대신 새로운 활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그녀는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을 거두고 다시 그저 조용하고 표정 없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무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관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아주 미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결혼은.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대하고 위험한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이었다. 강태무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의무감과 차가운 효율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팽팽한 긴장감과 미지의 것에 대한 기묘한 기대감으로 채워졌다. 한서연이 던져준 파격적인 전략은 그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럽 법무팀은 번개처럼 움직여 독일 회사가 가진 핵심 특허를 확보했고, 재무팀은 유령 회사를 통해 엘리시안 테크의 청산 절차를 주도하며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그녀가 스마트보드에 그렸던 그림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는 태무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동반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전장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 그가 늘 꿈꿔왔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고 여겼던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자신의 집,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미스터리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김동진 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요, 내쯤 대표님. 태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임무를 하달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줘. 김 비서의 표정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이미 기본적인 신상 자료는 그런 서류 쪼가리 말고. 태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결혼 이전의 모든 것, 그녀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집안과 혼담이 오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학교, 교우 관계, 동아리 활동, 인턴 경력, 자주 가던 곳, 즐겨 읽던 책,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이건 비공식적인 조사야.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한서연 씨의 친정 쪽은 더더욱.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태무가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궁금했지만 자신의 역할은 질문이 아닌 실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 비서의 조사는 처음에는 난관에 부딪혔다. 한서연의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평범했다.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졸업 후 이렇다 할 직장 경력도 없었고 대외 활동 기록도 전무했다. 마치 재벌가의 딸이 결혼 전까지 조용히 신부 수업을 받은 전형적인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그녀의 주변인들도 하나같이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착한 학생으로만 기억했다. 강태무가 지난 2년간 알고 있던 한서연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게 평범하잖아. 김 비서는 공식적인 기록 대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금융계 헤드헌터, 애널리스트들과의 사적인 라인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몇 년 전 월스트리트와 홍콩 금융가를 잠시 떠들썩하게 했던 한 유령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누구도 실명이나 얼굴을 몰랐다. 오직 아테나라는 코드네임으로만 알려진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
아테나는 주로 기술 스타트업 투자와 적대적 M&A 시장의 혜성처럼 나타나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지곤 했다. 그녀의 투자 방식은 리스크가 매우 컸지만 성공률은 100%에 가까웠다. 마치 전쟁의 여신 아테나처럼 모든 전장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승리를 쟁취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김비서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아테나의 전략, 그것은 엘리시안 테크 사태를 해결한 한서연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 과거 금융뉴스, 폐쇄된 온라인 투자 포럼의 기록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냈다. 첫째, 3년 전 한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정체불명의 자금이 유입되어 기적적으로 회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자금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아테나가 마지막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잠적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둘째, 홍콩에서 열렸던 아시아 금융 컨퍼런스의 기록 영상. 영상 구석에 흐릿하게 잡힌 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인파 속에 섞여 있어 얼굴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옆모습과 분위기는 분명 20대 시절의 한서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아테나가 금융시장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춘 것은 정확히 진성그룹과 한서연 집안의 혼담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거대한 그림이 드러났다.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진실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일식집의 비밀스러운 룸 안에서는 강민혁과 최 이사가 독이 든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최 이사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혁의 얼굴 역시 굳어 있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할 강태무는 오히려 그 함정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엘리시안 테크의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면 강태무의 입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막강해질 터였다. 강태무 혼자만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야. 내가 아는 그는 신중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판을 뒤엎는 대담한 배팅을 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돼. 분명 누군가 뒤에 있어. 강민혁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의 머릿속에 얼마 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서 들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 후에 한서연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는 이야기. 그때는 그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웃어넘겼다. 설마 한서연, 그 여자입니까? 최 이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림자처럼 지내던 애가 뭘 안다고 이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상하잖아.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해. 그녀가 변했다는 시점과 강태무가 갑자기 전세를 뒤집은 시점이 정확히 겹쳐. 강민혁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주 만약에 그들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만약 한서연이 그동안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강태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제거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공식적인 직책도, 드러난 약점도 없는 베일에 쌓인 책사,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야 해. 강민혁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약점을 찾아내. 스캔들이든 숨겨둔 비밀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걸로 그 여자의 입을 막고 필요하다면 강태무의 집에서 쫓아내야 해.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요.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혁은
차가운 사케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때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지. 이제 막 피어나려는 싹은 아예 잘라버리는 게 상책이야. 그들의 눈빛이 음흉하게 교차했다. 한서연을 향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어두운 밀실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늦은 밤, 강태무의 펜트하우스 서재. 태무는 김 비서가 건넨 두툼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장을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아테나라는 이름, 그녀가 벌였던 전설적인 투자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정체가 한서연이라는 사실에 도달했을 때 그는 손에 든 보고서를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지난 2년간 자신과 함께 살았던 여자는 그저 순진하고 무능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완벽하게 숨긴 채 그의 곁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던 암사자였다. 대체 왜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일까? 결혼을 위해,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경외감. 복잡한 감정이 폭풍처럼 그의 안에서 휘몰아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평범한 돌멩이 취급을 했던 것이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아내도, 경멸해야 할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혹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는 미지의 파트너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는 또 다른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직감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테나, 그 이름이 강태무의 머릿속을 밤새도록 떠다녔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는 익숙한 듯 펜트하우스의 다이닝 룸으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한서연이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강태무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그저 배경의 일부처럼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공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고 있었다. 지루한 시간을 때우는 재벌가 안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사냥터를 예리하게 살피는 최상위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태무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전의 침묵이 경멸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서로의 수를 읽으려는 두 고수의 탐색전과 같았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군. 태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심코 던지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의 세계에 그녀를 초대하는 첫 번째 시도. 서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서늘하고 명료했다.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죠. 시장은 이미 금리 동결을 선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완벽한 분석이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 태무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전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기묘한 현실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 순간 태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홍보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김 비서에게서 거의 동시에 연락이 쏟아졌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김 비서의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언론사 스팟라이트에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태무는 다른 손으로 태블릿을 열어 문제의 기사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단독 진성그룹 총수 아내 한서연, 경쟁사의 M&A 극비 정보 유출 의혹, 악의적인 헤드라인 아래에는 더욱 교묘하게 조작된 내용들이 가득했다. 진성그룹이 최근 유럽에서 진행한 특허 인수건이 경쟁사에 일부 유출되었으며 그 정보의 출처가 강태무 대표의 아내인 한서연 씨라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과거 진성그룹에 흡수 합병되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그녀가 진성그룹의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심지어 그녀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출처불명의 흐릿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인격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은 진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1등 공신인 바로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강민혁, 태무의 입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자신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창을 먼저 부러뜨리려는 속셈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 분노와 함께 차가운 의심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정말 아테나라면 이것 또한 그녀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는 아닐까 나를 시험하고 진성그룹을 흔들려는 그는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기사가 떠있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거칠게 내밀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당황, 분노, 억울함.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제3자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차분한 눈으로 기사를 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무를 마주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녀의 태어남에 태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거죠. 그녀는 마치 체스판의 수를 읽듯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기사가 나온 타이밍을 보세요. 진성그룹이 엘리시안 테크의 기술을 거의 손에 넣은 이 시점. 이건 당신의 승리를 흠집내고 당신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는 태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민혁 상무겠군요. 엘리시안 건으로 당신의 입지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니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이 가장 신뢰해야 할 무기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지금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요. 가장 신뢰해야 할 무기.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칭했다. 그 차갑고 전략적인 단어 선택이 태무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렇다. 그녀는 무기였다.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 그리고 적은 그 무기를 먼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태무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거짓이나 기만이 없었다. 오직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차가운 지성만이 존재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의 불안과 의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이 불가사의한 아테나를 믿을 것인가? 그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이 차지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 섞여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것은 2년 전 그가 그녀를 마네킹 취급하며 내뱉었던 모진 말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질문이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령관이 그의 유일한 참모에게 다음 작전을 묻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였다. 서재로 가시죠. 전쟁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태무의 서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와 그녀를 단절시키던 공간이 이제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서연은 스마트보드 앞에 서서 막힘없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대응하지 마세요.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건 하수들의 방식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 뿐입니다. 침묵하세요. 그게 대중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언론을 통제하세요.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최고 수위로 발표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최초 보도 매체와 기자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표하세요.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쓰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적이 원하는 대로 연기해 주는 겁니다. 태무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자 서연은 설명을 이었다. 강민혁의 진짜 목적은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길 바라고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불화를 연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저를 의심하고 격노한 남편이 되는 거고 저는 스캔들에 휩싸여 칩거하는 아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방심하게 만들어야 다음 수를 둘 테니까. 마지막으로 쥐새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런 내부 정보를 흘리기 위해선 반드시 내부 조력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당신의 비서실, 법무팀, 아니면 우리 집안 사람일 수도 있죠. 강민혁이 미끼를 다시 던질 때 그 미끼를 무는 쥐새끼를 잡아내는 겁니다. 방어와 동시에 역공을 준비하는 완벽한 4단계 전략. 태무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바로 아테나의 방식이었다. 적의 공격을 그대로 되돌려주어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었다. 좋아, 당신 말대로 하지. 그의 대답에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차가운 존중으로 맺어진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동맹이었다. 그들은 이제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세상 모두를 상대로 완벽한 연극을 시작해야 했다. 한서연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연극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법무팀은 언론사 스팟라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금액의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고 그 단호한 대응에 언론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진성그룹은 어떠한 감정적인 호소나 부정도 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법의 잣대만을 들이댔고 이는 다른 언론사들이 섣불리 후속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되었다. 동시에 펜트하우스 내부에서는 두 번째 연극이 상연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강태무와 한서연의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당신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내 경력에 흠집을 냈다고. 태무의 분노에 찬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처받은 듯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물론 그것까지도 계산된 연기였다.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당신 과거도 불분명한 여자야. 대체 정체가 뭐야? 쨍그랑 고가의 청자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연극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태무는 경호원들을 불러 서연의 처소를 지키게 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외출을 금지시키는 사실상의 가택 연금 조치였다. 그는 보란듯이 서재에서 잠을 잤고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 모든 상황은 내부의 쥐새끼를 통해 즉시 강민혁에게 보고되었다. 아주 잘 되고 있군. 밀실에서 보고를 받은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무가 드디어 이성을 잃고 한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연합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그는 강태무가 아내 문제로 정신이 팔린 사이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하는 동안 가택연금된 한서연의 방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의 거미줄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서연의 방은 고요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노트북 화면만은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비밀리에 전달해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보안 노트북이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의미의 해커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테나는 정보가 곧 돈이자 권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고 역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먼저 스팔라이트라는 언론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예상대로 그곳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삼류 인터넷 신문사였다. 자체적인 정보력이라고는 전무한 곳. 이번 기사 역시 누군가 완벽하게 가공된 정보를 통째로 넘겨줬을 것이 분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부의 쥐새끼를 잡는 일이었다. 진성그룹의 보안망을 직접 뚫는 것은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유럽 특허 인수 후 2단계 비밀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가짜 기밀 문서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게 했다. 각각의 문서 내용은 대동소이했지만 특정 단어나 문장 부호, 줄 강역 등의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차이를 두었다. 일종의 디지털 워터마크였다. A 버전은 비서실장에게, B 버전은 법무팀장에게, C 버전은 강태무의 어머니인 윤 여사에게 그녀의 입가벼움을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D 버전은 펜트하우스의 집사장을 맡고 있는 오 여사에게 각기 다른 경로로 슬쩍 흘렸다. 미끼는 던져졌다. 며칠 후 서연은 익명의 주식 투자 포럼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게시물에서 멈췄다. 진성그룹, 유럽권 외에 추가 M&A 준비 중인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용은 뜬소문 수준이었지만 그 안에 포함된 특정 용어와 뉘앙스는 명백히 그녀가 만들었던 가짜 문서
D 버전에만 포함된 내용이었다. 범인은 펜트하우스의 집사장 오 여사였다. 그날 밤 태무와 서연은 서재에서 오 여사와 마주 앉았다. 20년 넘게 강 회장 댁의 살림을 도맡아온 태무에게는 어머니 같았던 사람이었다. 오 여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태무가 증거가 담긴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오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바램했지만 자신의 컴퓨터에서 강민혁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기록까지 서연이 복원해내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도박에 빠진 아들의 빚을 강민혁 상무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집안의 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이상 행동과 부부의 불화 연극까지 모두 그녀의 입을 통해 강민혁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태무는 깊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당장 그녀를 해고하고 경찰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그를 막았다. 아니요, 지금 해고하면 강민혁이 눈치챌 겁니다. 이 쥐새끼는.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야 해요.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방역의 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오 여사를 시켜 강민혁에게 새로운 정보를 흘리게 했다. 눈물로 호소하는 연기와 함께 상무님, 사모님께서 아무래도 궁지에 몰리신 것 같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몰래 다른 경쟁사 쪽과 접촉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성그룹의 M&A 정보를 팔아넘기려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던 강민혁은 이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한서연이 복수심과 절망감에 자멸의 길을 택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을 정보 유출 현행범으로 잡아넣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오 여사는 강민혁의 지시대로 서연이 경쟁사 관계자를 만날 비밀 접선의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어 전달했다. 물론 모든 것은 서연이 짜놓은 각본이었다. 약속된 날 밤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프라이빗 룸, 강민혁이 고용한 기자들과 법무법인 조사팀이 의기양양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한서연 씨, 진성그룹의 기밀을 유출하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룸 안에서 발견한 광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서연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그녀의 남편인 강태무와 진성그룹의 법무팀장 그리고 김 비서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는 M&A 기밀문서가 아니라 스팟라이트에 대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들이었다. 기자들과 조사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두들 오셨군요. 태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은 지금 불법적인 함정 취재와 기업 스파이 행위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제 아내는 경쟁사에 기밀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변호인단을 만나 이번 허위 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정보 유출의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메라 렌즈 너머 이 상황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강민혁을 향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위기는 완벽한 기회로 반전되었다. 진성그룹은 악의적인 기업 사냥의 피해자가 되었고 강태무는 회사와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리더로 한서연은 음모에 희생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 재기불능의 치명상을 입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후 펜트하우스의 서재 태무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눈앞에서 그녀가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고
적을 완벽하게 섬멸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경외감, 존경심, 그런 단어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감정이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순간 멈칫했다. 대신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다. 그것은 지난 2년의 오만과 경멸에 대한 사과였고 잠시나마 그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사죄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늘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파문이 이는 것을 태무는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차가운 전략적 동맹 관계의 얼음이 깨지고 그 아래에서 전혀 다른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함정이자 충수로 돌아간 호텔 사건 이후 진성그룹과 강태무, 한서연을 둘러싼 모든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강태무는 음의 세력으로부터 회사와 가정을 지켜낸 강직한 리더가 되었고 한서연은 비극적인 희생양에서 남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현명한 내조의 여왕으로 탈바꿈했다. 강민혁은 이 사회에서 모든 직위가 박탈된 채 근신 처분을 받았고 그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는 날 선 긴장감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신뢰가 자리 잡았다. 태무는 이제 서류 가방을 서재에 던져두고 혼자 고뇌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다이닝룸 테이블에 펼쳐놓고 서연과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이슈들을 논의했다. 블랙스톤 캐피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태무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와인 잔을 기울였다. 전형적인 그린메일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런 소소한 이익을 노리는 하이에나가 아니죠. 그들은 뼈까지 발라먹으려는 독수리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고 깊이가 있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두려울 정도로 차가웠던 주인 부부가 이제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태무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아테나라는 경이로운 지성체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늦은 밤 서재에서 자료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세상 모르고 잠든 얼굴에는 천재 전략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치고 가녀린 한 여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존경과 감탄을 넘어선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 그의 안에서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모든 것을 잃은 강민혁은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최 이사와 함께 비밀리에 홍콩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 블랙스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 대표와 마주 앉았다. 진성그룹을 사냥하고 싶습니다. 강민혁의 제안은 매혹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 블랙스톤 캐피탈이 진성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적대적 M&A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 주주 명단, 그리고 숨겨진 약점까지 모두 넘길 터였다. 그 대가로 사냥이 성공하면 자신을 새로운 CEO로 앉혀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이자 가문인 진성그룹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다. 며칠 후 폭풍의 첫 번째 징조가 주식시장에 나타났다. 진성그룹의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엄청난 양의 외국계 자본이 유입되며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다. 경제뉴스에서는 연일 진성그룹을 둘러싼 적대적 M&A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고 주주들은 불안에 떨었다. 진짜 전쟁에 서막이 오른 것이다. 서연은 다시 24시간 내내 서재에 머물며 블랙스톤 캐피탈의 자금 흐름과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아테나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집중력은 자주 흐트러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사라졌던 과거의 기억들이 예고 없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의식을 찌르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억의 파편은 꿈속에서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서연아, 제발 이 아빠를 위해서 아테나는 이제 잊어다오. 너는 그냥 평범한 딸로, 조용한 아내로 살아다오. 제발. 그 목소리에 담긴 처절함에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아테나는 잊어라. 아버지의 목소리. 왜 두 번째 파편은 낮에 찾아왔다. 태무가 그녀의 기억을 돕기 위해 펜트하우스 곳곳에 놓아둔 가족사진, 그중 결혼 전,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이 터졌다.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하던 순간의 기억이었다. 차가운 펜의 감촉,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아테나라는 자신의 영혼을 지워버리는 듯한 그 서늘한 상실감.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을 짚어야 했다. 기억의 파편들은 행복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녀가 왜 약하고 순종적인 한서연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고통스러운 이유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날개를 스스로 부러뜨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진성그룹과 강태무를 구하기 위해 그 부러진 날개를 다시 억지로 펼쳐야만 했다.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사투가 충돌하며 그녀의 내면은 격렬한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태무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한때 그녀의 쓸모에만 관심 있었던 그는 이제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그늘진 눈빛의 마음이 아팠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블랙스톤 캐피탈의 주식 매집 패턴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싸우던 그녀의 머리에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다. 그리고 가장 선명하고 잔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결혼 직전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경쟁자들이 네가 아테나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네가 과거에 벌였던 일들을 폭로해서 우리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이다. 네가 죽는 거야.
아테나로서의 너는 완벽하게 죽고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가장 안전한 그림자 속으로 숨는 거다. 죽은 듯이 살아다오. 딸아, 죽은 듯이 살아다오. 그것은 부탁이 아닌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과거의 희생이 주는 무게와 눈앞에 닥친 거대한 전쟁의 압박감이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책상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서류들을 팔로 밀쳐냈다. 와르르. 종이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태무가 들어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한달음에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 씨, 괜찮아, 왜 그래? 서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내가 왜 그냥 한서연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흐느낌으로 변했다. 태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김 비서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차가운 사실들이 그녀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 비로소 살아있는 진실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눈앞에 이 여자는 숨겨진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했던 영웅이었다. 그의 안에서 존경과 연민, 그리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보호 본능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차갑게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었다. 이제 괜찮아.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진성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 밖에서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 속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있었다. 전략적 동맹이 아닌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미래의 전쟁을 함께 치러나갈 운명 공동체로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무의 고백은 한서연의 무너진 내면에 단단한 기둥을 세워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파편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들은 이제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아테나로서의 자신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진성그룹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자신의 삶과 명예를 되찾고 강태무라는 남자가 사랑하게 된 바로 그 모습으로 그의 곁에 서기 위함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완벽한 워룸 워룸으로 변모했다.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가 변동, 뉴스 속보, 외신,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마치 샤워에 넘는 전쟁터와 같았다. 이곳은 더 이상 태무와 서연,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태무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다. 김동진 비서, 법무팀장, 그리고 재무전략팀장이었다. 그들은 처음 CEO의 아내가 작전의 중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블랙스톤 캐피탈의 공격 패턴을 귀신같이 예측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방어 전략을 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뒤 그들의 당혹감은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한서연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블랙스톤이 공개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주계 25%의 프리미엄을 붙였습니다. 개미 주주들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재무팀장이 긴급하게 보고했다.
동시에 강민혁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 그가 빼돌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강태무의 경영 능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식을 팔아 블랙스톤에게 넘기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안팎으로 가해지는 파상 공세에 방어선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첫째, 팩맨 디펜스, 팩맨 디펜스 하. 지금 즉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세요. 블랙스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자본 대 자본의 전쟁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하지만 블랙스톤의 자금력은 재무팀장이 우려를 표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 핫들이 주분. 우리를 도와줄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기업에 로고를 띄웠다.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었다. 셀트리온은 3년 전 블랙스톤에게 적대적 M&A 공격을 받았다가 간신히 경영권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블랙스톤은 불구대천의 원수죠. 그리고 현재 진성그룹의 바이오 사업부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그들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명분과 실리,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손을 내밀기에 충분합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적의 적을 끌어들이는 절묘한 한 수였다. 대표님, 서연이 태무를 바라보았다. 백이사를 모셔오는 역할은 대표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이름과 진성그룹의 미래를 걸고 그들을 설득하세요. 알겠어. 태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여기는 서연 씨에게 맡기지.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완벽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태무는 즉시 전용기에 몸을 실어 셀트리온의 회장을 만나러 떠났고 서연은 남아서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의 최전선을 지휘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싸웠다. 컵라면과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커피로 잠을 쫓으며 수십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극한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들을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거리는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서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억지로 소파에 누워 1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게 했다. 서연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태무를 위해 직접 주방에 내려가 서툴지만 정성껏 죽을 끓여왔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염려와 애정이 묻어났다.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어느 날 밤, 절망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강민혁의 공작에 넘어간 대형 연기금 하나가 보유하고 있던 진성그룹의 지분을 통째로 블랙스톤 캐피탈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방어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이제 블랙스톤이 확보한 지분은 의결권의 30%에 육박했다.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워룸의 공기는 절망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팀원들은 모두 지쳐 말이 없었다. 태무는 잠시 팀원들을 돌려보내고 텅 빈 워룸에 서연과 단둘이 남았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태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 모든 짐을
이토록 연약한 어깨에 지게 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 마침내 그가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다. 그는 그녀의 뒤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짙은 후회가 배어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했어. 그 차가운 집에서 당신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매일 밤, 매 순간 후회해.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당신이 아테나라서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냥 한서연. 당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눈부신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바보처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담아보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전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서연 씨.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눈물이 고인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심장을 통째로 꺼내 보였다. 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고백. 그것은 어떤 전략이나 계산도 없는 한 남자의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수많은 숫자와 전략들이 그의 고백 한마디에 하얗게 지워져 버렸다. 생존과 전쟁만이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에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낯선 변수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거짓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절실하고 뜨거운 감정만이 가득했다. 죽어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아플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에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그녀에게 그 어떤 전략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진성그룹, 그리고 강태무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기 자신.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100배는 더 강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만데우 씨, 이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당신과 진성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녀의 말에 태무는 그녀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다시 의지를 불태운 서연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떠올랐다. 가장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보아전 베일 포이즌 페일. 그녀는 진성그룹의 정관 구석에 먼지처럼 묻혀있던 조항을 찾아냈다.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엄청난 양의 신주를 헐값에 발행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발동되면 블랙스톤의 지분율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터였다.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초강수였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해요.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전투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벌어질 겁니다. 태무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은 굳건하게 맞잡혀 있었다. 갑시다. 우리의 전쟁을 끝내러. 그들의 등 뒤로 곧 밝아올 여명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컨벤션 센터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총이 아니었다. 한 기업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민혁과 최 이사, 그리고 블랙스톤 캐피탈의 아시아 대표단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위임장까지 합쳐 거의 4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 강태무의 우호 지분은 전부 합쳐도 30%를 넘지 못했다. 중립적인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은 블랙스톤이 제시한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에 넘어올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무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진성그룹을 나눠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잠시 후 강태무와 한서연이 탄 차가 도착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강태무는 굳건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채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반대편 차문을 열어 그의 아내를 직접 에스코트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 대신 몸에 딱 맞는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최소한의 화장만 했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 더 이상 그늘 속에 숨어있던 유순한 아내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장으로 향하는 여전사. 아테나 그 자체였다. 주총회장은 이미 양진영으로 나뉜 주주들의 팽팽한 대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보란듯이 태무의 반대편 가장 앞자리에 앉아 조롱 섞인 미소를 보내왔다. 태무는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그의 아내 자리가 아닌 한서연이라는 이름표가 놓인 주주석에 앉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주식 덕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었다. 마침내 주총이 시작되고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블랙스톤 캐피탈의 대표가 단상에 올라 현 경영진, 즉 강태무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강민혁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성그룹은 저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강태무 대표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으로 인해 우리의 진성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성을 지키기 위해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강태무가 단상에 올랐다. 장내가 숨을 죽였다. 그는 강민혁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최근의 성과들을 나열하며 블랙스톤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연설 말미에 그는 예상치 못한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모든 공격의 진실과 진성그룹이 나아갈 진짜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실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주주석에 앉아있는 한서연을 가리켰다. 장내가 술렁였다. 한서연 대표이사 부인 말인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왜 나와 강민혁과 최 이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자가 나와서 울며불며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하려는 건가 정말이지. 최악의 한심한 수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수백 개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준비된 노트북을 연단에 놓고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진성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혜를 상징하는 단순하고 우아한 올빼미 문양이 나타났다. 아테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성그룹의 주주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강태무의 아내가 아닌 주주로 소개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진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와 그 하이에나에게 기꺼이 길을 안내한 두 마리의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마디부터 도발적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었다. 먼저 제가 왜 허위 스캔들에 휘말려야 했는지 그 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집사장이었던 오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울면서 강민혁이 자신의 아들 도박 빚을 빌미로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집안의 정보를 빼내고 부부의 불화를 조장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상세하게 자백했다. 이어서 최 이사가 소유한 유령 회사의 계좌에서 언론사 스팟라이트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금융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떴다. 스캔들 자체가 완벽하게 조작된 음모였음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주주석이 폭풍처럼 술렁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다음 공격을 이어갔다. 그녀는 강민혁의 가장 큰 치적인 척 포장되었던 모든 프로젝트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엘리시안 테크 투자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강민혁 전 상무는 이 투자의 실패를 강태무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가 이사회에 제출했던 실사보고서 원본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강민혁이 제출한 보고서와 서연이 복원한 진짜 원본 보고서가 나란히 떴다. 강민혁의 보고서에는 치명적인 특허 분쟁 리스크가 고의적으로 삭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배임 행위의 증거였다. 그는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밀어붙였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 강민혁과 최 이사가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계약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담은 회계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다. 액수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강민혁과 최 이사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의 칼끝은 블랙스톤 캐피탈을 향했다. 블랙스톤 캐피탈은 바로 이 두 범죄자들이 제공한 오염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기업 사냥꾼과 내부의 배신자가 결탁한 추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주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진성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녀의 외침에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기꾼들, 강민혁을 끌어내. 그리고 서연이 결정타를 날렸다.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죠. 바로 어젯밤 진성그룹의 오랜 파트너인 셀트리온이 저희의 백기사로 나서 진성그룹의 지분 15%를 장외에서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 말에 블랙스톤 대표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판이 뒤집힌 것이다. 또한 서연은 진성그룹의 정관에 명시된 포이즌 필 조항을 스크린에 띄웠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저희 이사회는 즉시 이 조항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스톤 여러분, 여러분이 사들인 그 비싼 주식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강민혁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그가 발악하며 단상으로 뛰어들려던 순간 주총 회장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강민혁과
최2세계로 직진했다. 강민혁 씨, 최모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한때 진성그룹의 2인자를 꿈꿨던 남자와 그의 조력자는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자신들의 탐욕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져 그 잔에 스스로 깔려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블랙스톤 대표단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범죄자들과 연루되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조용히 회의만을 철회하고 쥐 죽은 듯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적대적 M&A는 그렇게 끝났다. 고요함이 잠시 흐른 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주주들이 일어나 강태무와 한서연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태무는 다시 단상에 올라 주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는 장 건너편에 서 있는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함께 이겨낸 승리의 환희와 깊은 안도감,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2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소심한 아내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자신의 왕과 왕국을 구해낸 지혜와 용기의 여신 아테나가 서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드라마는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강민혁과 최 이사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닌 기업 내부의 오랜 적폐가 정의의 심판을 받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 아래 오랜 기간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블랙스톤 캐피탈은 막대한 투자 손실과 함께 진성그룹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한국 시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철수했다. 폭풍이 지나간 진성그룹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 강태무의 리더십 아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숫자가 아닌 기업 문화 그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냉철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강태무는 이제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리더로 변모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전략가인 그의 아내 한서연이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숨겨진 힘과 반전의 아이콘이 되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의 모든 것에 열광했다. 각종 강연과 인터뷰, 대기업의 사회이사직 제안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모든 것을 사양한 채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과거의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요한 한정식 집의 별실.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무가 말없이 앉아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한때 그룹을 호령하던 서연의 아버지는 이제 후회와 죄책감으로 쇠약해진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딸의 모습을, 한때 자신이 지워버리려 했던 아테나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너를 죽은 듯이 살라고 했다.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네 날개를 꺾어버렸다.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용서할 게 뭐 있겠어요.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의 아버지를 이해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은 이제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원하는 딸로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온전한 한서연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공식적인 작별 선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를 스스로 풀어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전에 차갑고 텅 빈 공간은 이제 따뜻한 조명과 곳곳에 놓인 생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채워져 집다운 온기를 품고 있었다. 기억. 돌아오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 태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미안함이 섞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꾸밈 없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 오히려 돌아오지 않는 편이 더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살던 한서연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남편의 경멸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슬프고 아픈 기억뿐이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제 진짜 기억은 여기에 있어요. 기억을 잃은 채 당신을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밤을 새우며 전쟁 계획을 세웠던 순간, 서로를 의심하고 또 믿고 마침내 서로를 구원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급하게 꺼냈던 고백이 아닌 평온한 일상 속에서 더욱 깊어진 진심을 전했다. 당신을 존경해.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해. 서연아. 서연 씨가 아닌 서연아. 그 다정한 호칭의 변화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것은 더 이상 동맹이나 파트너의 키스가 아니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녹이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진정한 사랑의 첫 키스였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두 사람에게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진성그룹 이사회 회의실. 이 사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들 사이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한서연 수석전략고문 Chief Strategy Advisor.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부인 자격으로 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쟁취했다. 그녀와 강태무는 나란히 앉아 진성그룹의 새로운 10년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때로는 날카로운 전략가로서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보완했다. 발표 도중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희열이 가득했다. 강태무는 회의 테이블 아래로 보이지 않게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경멸로 시작된 관계는 재와 같았던 과거를 불태우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CEO와 그의 숨겨진 아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강태무와 한서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